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생생법률쇼에서는요,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또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수도의 박미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미랄입니다. 네, 오늘 박미랄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렌터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장롱 속 사라진 66만 원. 헤어진 연인과의 돈 문제 해결 방법은? 제3자 채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렇게 오늘 4가지 상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박미랄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될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법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이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사건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택시 회사가 택시 운수 종사자, 그러니까 택시 운전자들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는 약정이 있다면 그것이 유효할까요? 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택시 운전을 하시는 이 분들에게 이 유류비를 부담시키는 약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볼 텐데요. 간단하게 보면 사실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이 약정과 관련돼서 이렇게 법적인 분쟁이 좀 생기게 됐을까요? 네, 이 사안이 이미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인데요. 여기서 제12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 운송 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은 군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광역시의 군은 제외되지가 않아요. 네. 그렇다면 사업자가 종사자들에게 어떤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는가 하면 제1호 택시 구입비, 제2호 유류비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차비, 그리고 제4호에 택시 운송 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치의 설치비 및 운영비, 이런 거는 우리 단말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단말기 설치비나 이용료도 있거든요. 네. 그 이용료가 되겠고요. 또 5호를 보면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으로 돼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비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언급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택시 운전 기사에게 이거를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조항이 있는데, 이거에 반해서 이제 약정을 체결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즉, 기존에 있는 이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이 강행 규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판결 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당사자들이 합의로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12조 1항이 강행 규정이라면 네. 유류비는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지급한다, 그렇게 약정을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과연 강행 규정인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기 전에 먼저 사건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원래 택시업계에서
한국에서는 정액 산납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수익금 중에 일정한 부분을 회사에 납부하고 그렇죠. 네, 남은 초과금 중에서만 이제 보유하는 그 제도인데요. 그 정액 산납제 때문에 택시 운전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아가지 못하는 그런 폐해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서 택시 운수 종사자들로부터 운송 수익금 전액을 회사가 받아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는 그 전액 관리제가 1994년에 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조항으로 신설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운송 수익금 중 일정액을 운송 사업자에게, 그러니까 회사에게 납부를 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보유하면서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이 정액 산납금제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에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택시 회사가 아까 보셨지만 차량 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게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는 택시 발전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네. 네, 이 사건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이 사건의 배경은 경산시 사업구역이에요. 택시 사업법이 2014년에 제정이 되었지만 이 12조 1항은 경산시 사업구역에는 2017년 10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택시 운수 종사자들은 종전과 동일하게 그 초과 운송 수익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회사랑 체결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20개월간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이 유류비를 사실상 본인이 부담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원고인 택시 운수 종사자는 택시발전법 제12조 1항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에 위반되는 유류비 약정 부담을 우리가 했지만 그것은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회사들은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유류비를 우리가 부담하도록 시켰으니까 그만큼 임금을 또 지급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유류비 상당의 임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네. 네, 판결 요지를 좀 보면요. 택시발전법 제12조 1항은 택시 운송 사업자는 유류비를 택시 운수 종사자, 그러니까 택시 근로자들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네. 근데 또 18조에 보면은 유류비를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송면허 사업의 취소, 그리고 일정 기간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지 또는 감차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도 있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발전법 규정의 취지를 보면요. 택시 운수 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게 함으로써 승객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산악금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뭐 과속 운전이나 난폭 운전, 또 승차 거부 이런 폐해들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도입 취지나 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 제재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그리고 택시 운송 사업의 공공성, 그리고 택시 운수 근로자들의 그 종속적 지위 이런 걸 모든 걸 고려했을 때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따라서 피고인 택시 회사 측에 그 유류비 상당의 임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에게 그렇게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상고하였습니다. 사실은 법이 마련된 이제 만들어지게 된 취지를 조금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맞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확한 판결의 내용도 어떻게 될까요? 네, 상고심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상고심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으로 판단해서 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네. 네, 같은 취지로 그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 소속의 택시 운수 근로자들 그 근로자들이 초과 운송 수익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이 약정은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다. 네, 그래서 이걸 지급해라. 이 유류비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판시를 했고요. 네. 따라서 택시 운송자와
노동조합 사이에서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 나아가서 택시 운송 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이제 회피할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외형상으로는 유류비를 택시 운송 사업자가 부담하는 걸로 보이게 하되 사실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산업금을 인상해서 실질적으로는 유류비를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게 부담시키는 이 산업금 인상 합의도 강행 규정인 이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다라고 해서 무효라고 판시를 했고요.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의 노조 사이에 임금 협정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노조와 근로자는 택시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임금 협정서상의 임금이 합법임을 인정하고 협정 이전이나 향후에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런 약정이 원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피고 회사는 이 소송 진행 중에 아니 그럼 원고가 그런 약정을 해놓고 그 원고에 포함된 노동조합이 이런 약정을 해놓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재소 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그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부재소 합의라도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개인의 기본권, 인권에 대해서 과도하게 침해한 것인 거는 안 된다.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판시하면서 그리고 또 강행규범의 위반해서는 안 되는데 이 사건 협정을 보면은 강행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하는 임금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약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강행 규정에 반한다.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 재판받을 권리를 구체적 분쟁이 생기기 전부터 일률적으로 박탈한 것은 또 무효이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원심 판단과 같이 이제 상고를 기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하면 이걸 무시하고 당사자들끼리 약정을 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법의 의지가 좀 담긴 그런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택시 운수 종사자가 있으시다면 유류비 관련해서 뭔가 불리한 약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법원 화제의 판결록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어떤 일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2년 전쯤에 제가 이제 렌트카를 이용하면서 네. 이제 택시와 이제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사고가 나고 이제 렌터카 고객센터에 사고 처리 접수를 요청을 했는데 네. 고객센터에서 본인은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 처리 접수를 해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한 2년 정도 흘러서 며칠 전에 택시 보험사 측으로부터 저한테 이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를 받아서 네. 이행 권고 결정문을 받았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당시 렌트카를 이용할 때 종합보험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고 처리 접수가 돼야 되고 보험 처리 접수도 되어야 된다고 이제 렌터카 회사에 얘기를 했더니
2년 전이랑 똑같이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내셨기 때문에 네. 사고 처리 접수랑 보험 처리 접수 둘 다 해줄 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네네. 일단은 지금 상황이 택시와 사고가 났었는데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제 종합보험에 나는 가입을 해 있다. 이거 보험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상대방 측에서 그러니까 택시 공제회가 이제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구상금 청구를 한다라고 지금 소장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옆에 네네. 박미라 변호사님 함께 듣고 계셨습니다.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보실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네, 그 사고 사실을 알았을 때 회사에 바로 연락을 했었나요? 제가 이제 택시랑 네. 교차로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네, 좀 특이한 케이스가 뭐냐면은 접촉 사고가 아니라 네. 둘 다 부딪힐 뻔했다가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제 비접촉 사고가 났었어요. 네, 그래서 차량 두 대 다 파손은 없고 운전자 두 명 다 다친 곳은 없는데 네, 택시 뒤에 타고 있던 승객 한 명이 다쳐서 네. 이게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본인은 그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걸까요? 네, 제가 이제 적색 전멸등 빨간색 불이 깜빡깜빡거리는 네, 신호에서 직진을 하고 있었고 택시는 황색 전멸등에서 직진을 하고 있던 상태여서 네. 제가 이제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게 되었습니다. 그럼 경찰 조사를 받으셨을 텐데요. 네, 네, 거기에 대한 무슨 벌금형이나 이런 게 받으신 적이 있지요? 네네, 제가 이제 신호 위반으로 네. 벌점이랑 벌금형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렌터카 계약할 때 비대면 계약하셨나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하셨나요? 앱 어플리케이션으로 비대면 계약을 했습니다. 아, 비대면 계약했고요. 사고 났던 당시에 그 사고인지 알고 있었나요? 그래서 비접촉 사고라서 당시에는 사고 사실을 인지를 하지 못했고 네, 한 3일 정도 지나서 경찰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승객이 다쳐서 네, 지금 사고 접수가 형사로 되었다. 네. 그렇게 해서 사고 사실을 이제 3일 뒤에 인지를 했고 그때 저는 이제 보험 사고 처리 접수를 최초로 렌터카 쪽에 전화를 해서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혼 공고 결정문이 나왔을 텐데요. 그거 언제 받으셨나요? 9월 1일자로 송달받았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2021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회사를 통해서 그 차량 대여 계약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차량 대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고 그 상담자님은 모르고 지나가셨는데 그 택시 승객 한 분이 부상을 입었고 그리고 상담자분 뭐 충돌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고요. 경찰서 연락이 와서요. 네, 그리고 신호 위반했기 때문에 뭐 약식 명령으로 벌금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아마 사고 미조치가 뭐 몰랐으니까 인정 안 됐다면 그 교특법으로 벌금형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 렌터카 회사에 사고 접수했는데 대인 접수가 거부됐고 그래서 일단 택시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준 뒤에 현재 상담자님에게 구상금 청구한 상황인데 그 소장에 보면 상담자님만 피고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렌터카 회사도 같이 돼 있습니까? 피고 1번이 이제 렌터카 회사고 피고 2번이 저 본인입니다. 네,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예, 먼저 렌터카 계약할 때 상담자님은 보험을 가입하셨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종합보험이죠. 예, 카쉐어링 업체나 렌터카 차량은 그 손해보험사가 제공하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 종합보험은 대인, 그러니까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했을 이제 이런 사안 같은 경우죠. 그리고 대물, 타인의 차량이나 타인 물건 파손했을 때 보상하는 거, 그리고 자손, 자기 신체에 대한 보상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자동차 종합보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타인의 병원비, 치료비, 자동차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근데 사고가 나게 되면 이제 내가 타는 차도 보통은 망가지기 전에 자차로 추가 옵션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사건은 뭐 차량 접촉이 없었고 인지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자차 설명은 제외하고 설명드릴게요. 그 상담자님처럼 적색 전멸 신호를 일시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신호 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약식 명령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계약을 체결하신 렌터카 회사 대여 약관에 따르면 보통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대물대인 등은 종합보험은 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자차 보상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이 좀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12대 중과실 중에서는 약물, 음주, 뺑소니 이것만 제외하는 뭐 대여 약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보면 그 약관에 차량 손해 면책 사항 중에서 그 적용 제외 사항에는 뭐 12대 중과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자동차 종합보험 거기 면책 적용 제외 대상에는 12대 중과실은 아마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상담자님 확인해 보셨나요? 네, 12대 자동차 면책? 네네, 면책. 네, 종합보험의 면책이요. 이거는 12대 중과실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나와 있지 않았던 것 같죠. 그래서 아마 대인 보상은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을 드렸고, 그 보상 여부나 약관은 해당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것은 최근에 몇몇 회사에서, 유명한 업체들에서 종합보험 면책 적용 제외 대상으로 12대 중과실 사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대여 약관을 많이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담자의 경우에는 상담자님은 21년에 계약을 체결하셨고, 그리고 21년에 사고가 발생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약관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보아야 할 텐데요. 그 현재 상황에서 아마 대인 보상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이 소송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본인이 가해자시기 때문에 직접적인 판결금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렌터카 회사에 우리도 고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청구를. 네, 그래서 약관을 먼저 좀 꼼꼼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는, 회사에서 접수가 안 된다, 본인 신호 위반이어서 접수가 안 된다 라고 명확하게 2번이나 상담을 해줬다면, 상담자분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이제 약관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약관이 좀 애매하게 돼 있거나 해석이 약간 문맥이나 용어가 해석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변의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소장을 받았잖아요. 이행공고 결정 9월 1일에 받으셨는데 14일 이내에 이 일을 하셔야 소송이 이제 진행될 텐데 이대로 확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열흘의 시간이 있는데 그 구상하는 보험금이 과다하지 않은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택시 승객이 뭐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아니면 택시기사도 황색등이라고 했는데 그 기사분의 잘못은 없는지, 과실 비율이 본인에게 너무 불리하게 지금 그렇게 고려된 건 아닌지를 좀 소송을 통해서 진행해봐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의기간 지나기 전에 주변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약관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렌터카 측에 좀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보험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좀 난감하셨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고는 사실 이렇게 불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내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나의 좀 과실이 있다 보니까 신호 위반을 한 사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해결이 쉽지 않은 느낌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담자분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관계 정확히 정리하시고 그 대여 약관을 주변 전문가에게 법률 상담을 좀 받아보는 거를 그렇죠. 권고를 하고요. 그리고 특히 렌터카 회사가 소송에 대응을 했는데 만약에 본인들은 이제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 상담자님만 대응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나면 상담자분은 회사에 구상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처럼 이제 어플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간편하게 비대면 차량 대여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렌터카 회사마다 면책 규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 비교 사이트만 보고 아 싸네 하고 덜컥 계약을 하셨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거는 뭐 저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면책 규정 찾아보고 약관 보고 이런 게 있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차량 대여 계약 체결하실 때 렌터카나 카쉐어링 하실 때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대여 계약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다 이제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볼 때도 약간 뭐 그냥 쓱쓱 넘기고 자세하게 살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우선 약관부터 좀 챙겨보시는 게 가장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가 사정이 생겨 3일 동안 저희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장롱에 넣어둔 66만 원이 없어진 건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범인은 그 친구인 것 같은데 추궁을 하면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것 같아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계좌로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그 친구에게 혹시 장롱에 있던 돈 못 받냐고 물었는데 역시나 본인은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군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 다시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빌려준 돈은 돌려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친구에게 매일같이 전화와 욕설이 적힌 문자가 오고 있는데요. 친구가 돈을 훔친 것이 분명한데 만약 제가 그 친구에게 빌린 7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건지 문득 걱정이 돼서 사연을 보냅니다. 참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그 자리에 넣었는데 집에 들어온 사람은 그 친구밖에 없는데 증거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친구가 집에 다녀간 이후에 이제 장롱 안에 넣어둔 돈이 사라졌습니다. 비슷한 분쟁 사례들이 종종 있나요? 네,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돈이 없어졌다. 그래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는 아주 가끔씩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작년 뉴스를 보니까 파주에서 네. 어떤 분이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은행에 입금하지 못하고 싱크대 밑에 숨겨놨는데 아이고. 그거를 또 동창생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 내가 복권 당첨됐는데 싱크대 밑에 숨겨놨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네. 그 동창생들이 듣고 그 집에 들어가서 현금 1억 원을 훔쳤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참 돈 앞에서는 이렇게 친구고 가족이고 뭐고 상관이 없나 봐요. 실제로 이 친구가 돈을 가져갔다는 증거는 지금 우리 상담자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은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거를 민사와 형사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형사는 절도로 그 친구가 처벌을 받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객관적인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그게 밝혀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사를 통해 유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네. 만약 이 친구가 나는 장롱 근처에 간 적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문 감식을 통해서 지문이 나왔다 하면은 이제 그게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네. 예, 민사 책임은 말씀하셨듯이 입증 책임이 상담자분에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형사와 관련된 지금과 같은 형사 사건과 관련된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나 민사 법정에서 형사 책임까지 판단해 주질 않아요. 네. 예, 그래서
먼저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고 상대방에 대한 형사 책임이 입증이 되면 그것을 증거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쎄요, 이 친구가 장롱 속에 이 66만 원, 이 돈을 가져간 범인이 맞게 되면, 그러면 우리 상담자님 입장에서는 그 돈을 왠지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70만 원을 먼저 빌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70만 원 갚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네. 먼저 이게 그냥 정말 빌린 거였다. 내가 갚을 목적으로 정말 대여한 거였다라고 하면 상계라고 하는데 우리 퉁친다는 거. 그쵸. 네, 상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66만 원에 이자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상계하면 되고요. 갚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친구분의 형사가 이제 입증이 돼야겠죠, 물론. 그렇죠. 예, 훔쳐간 게 맞아야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66만 원과 이자는 뭐 상계해도 됩니다. 그런데 상담자님처럼 갚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면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 민법 496조는요.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상계를 인정하면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 그 상계권 행사로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어지고 보복적 불법 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상계가 가능하다 해버리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의로 때립니다. 구타하고 이제 너 나한테 줄 돈 있지? 퉁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보복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이 있는 건데요. 상담자님이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빌렸다면 상대방 입장에선 그게 고의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이기 되고요. 그럼 친구가 범인이 맞다고 해도 그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주셔야 됩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상담자님이 뭔가 기분이 확 상해서 친구에게 빌린 돈을 끝까지 변제하지 않는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될까요? 네, 형사처벌이 될 텐데요. 처벌이라고 하면 돈을 갚지 않아 만약에 친구가 고소하였고 상담자분이 돈이 갚지 않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런 사실관계가 조사 통해서 다 밝혀졌다면 네. 변제할 의사가 없이 빌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기망해서 아예 변제할 의사도 없이 편취하였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의도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내가 돈을 갚을 생각을 하고 정말 순수하게 빌린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거 안 갚아야지 라는 마음을 애초에 먹고 이렇게 돈을 빌렸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로부터 이 욕설이 적힌 문자를 계속 받고 계시고 전화를 받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 사실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 뭐 글쎄 협박 아니면 뭐 이걸 스토킹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네. 내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자나 전화 내용이 상담자님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해악의 고지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여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스토킹 행위라는 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거나 그리고 생활 반경에서 지켜보거나 지금 우리 사안처럼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글, 말, 부,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님 의사에 반해서 계속해서 전화 문자가 오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담자님이 불안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면 그 상대방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우리 상담자분이 뭔가 다른 곳에 돈을 보관했다라든지 이런 뭐 정황이 있어서 사실은 이 친구가 돈을 훔쳐간 게 아니라고 한다면 친구 입장에서는 너무 좀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도둑으로 몰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친구가 너 나 이렇게 도둑으로 몰았잖아 라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게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해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재산상의 손해만으로
위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 한때부터 5%의 손해를 인정받을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돈을 이제 빌려준 거잖아요. 친구분 입장에서는. 그 돈 때문에 특별 손해가 발생했다면 예컨대 그 돈을 반드시 그 받기로 한 날에 어디 사용했는데 사용해야 하는데 못 받아서 사용을 못해서 손해가 생겼고 그것을 우리 상담자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경우라면 특별 손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무 억울하게 고소당했어. 이것 때문에 이제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 사실 일부러 상담자님이 돈을 다른 데 두고 너 한번 당해봐라 하고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고소권은 당연한 권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을 위법한 가해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따라서 위자료 청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 부분도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모쪼록 좀 친구와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는 것도 그렇고 돈도 신경이 쓰이고 좀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저희는 바로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남자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출을 받아 1,8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자도 본인이 낸다고 해서 큰맘 먹고 빌려준 건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와 저는 크게 싸우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남자친구가 갑자기 돈을 못 갚겠다고 하는 겁니다. 매달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이자만이라도 달라고 했고 이후 매달 20만 원 정도 보내왔는데요. 그마저도 자기 멋대로 연체하기 일쑤였죠. 하물며 제가 이자 독촉을 하는 날에는 그럴 거면 한 푼도 안 준다며 욕설에 갑질까지 했는데요. 한 번은 이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소할 거라고 했더니 이제 와서 본인은 돈을 빌린 게 아니고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준 거라며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처음에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따로 쓰지 않았고 증거도 마땅히 없는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경우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연인 사이에 이제 그때 당시엔 사이가 굉장히 좋으니까 믿고 좋은 마음에 이렇게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 종종 봤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연인끼리 돈을 금전거래를 했다가 못 받아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 많을까요? 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많습니다. 그 연인 관계일 때는 상대방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도와주고 싶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헤어지고 나면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돈을 빌려간 상대방은 불안해지고, 네,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 불안해지고, 상대방은 또 갑자기 이사한처럼 증여를 주장합니다. 네가 나한테 줬지, 좋은 마음으로 내가 언제 빌렸어.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보통은 증거가 아무리 뭐 돈을 뭐 차용증 안 쓰더라도 증거가 뭐 카카오톡이나 대화를 통해서 나 돈 보냈어, 빌려줄게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는데 헤어지고 나면 또 카카오톡 다 지웁니다. 지우고 그래서 증거가 증거도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돈 거래가 막 왔다 갔다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많아요. 오래 사귀면 이런저런 그쵸. 돈들. 근데 그게 무슨 돈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법정 가면 상당히 소송 길어지고 간단한 소송으로 끝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게 길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간단하게 뭐 차용증이라든지 계약서 한 장 쓰면 끝나는 일인데 연인 사이에 너 나 못 믿어? 이렇게 계약서까지 써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사실은 또 이게 받기가 쉽지가 않죠. 전 연인이 계속해서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까지도 될 수 있을까요? 네, 사기죄 검토해 보아야 될 텐데요. 네. 네, 먼저 뭐 변제하지 않을 의사로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의사로 안 갚을 거야.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렸다면 뭐 기망이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불법 영득 의사나 편취의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요. 이런 차용금 사기는 처음부터 뭐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원금을 어느 정도 갚았거나 이자를 좀 꾸준히 지급한 상황이라면 보통 편취의 고의는 없다고 보아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1,800만 원 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어떻게 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돈을 지금 갚아달라라고 말씀은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아마 좀 간단하게는 지급 명령이나 소액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니까 애초에 뭐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 없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보통 형사 고소를 하고 혐의 입증되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민사 소송을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자료가 없잖아요. 너무 입증할 수 있는 너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셔도 되지만 지금 상한을 보면은 지금 원금을 조금 이자를 냈어요. 네, 네. 이자를 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자가 본인이 이제 대출받아서 낸 이자랑 좀 비슷하다면 이렇게 이자를 갚아온 거를 입증 자료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또 은행의 자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헤어지니까 언제 내가 빌려달라 그랬어? 그냥 준 거잖아 라고 이제 말을 바꾼 상황인데 욕설을 하고 뭐 이렇게 갑질을 하고 있다라는 언급도 해주셨어요. 이 전 남자친구의 행동 중에서 법적으로 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따져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욕설과 갑질도 내용과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그 내용이 상담자님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충분한 해악의 고지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협박죄 적용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욕설 폭언이 뭐 공증이 있는 상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사실 모욕죄라든지 명예훼손죄까지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변호사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헤어진 연인과의 돈 문제로 좀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좋은 마음으로 빌려줬는데 나중엔 또 구걸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오잖아요. 헤어지고 나면. 그런데 또 연인 관계에서는 차용증 해서 쓰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차용증을 쓰지 않더라도 통장에 받는 사람 메모에 대여금 이렇게 쓰신다거나 뭐 문자로 빌린 돈 줬어 이런 거라도 남겨두시면 그렇죠. 소송에는 아주 정말 결정적인 자료로 나중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의식적으로 이렇게 빌린 돈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빌린 돈 아니야 라는 말을 굳이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간다면 이거는 충분히 이제 증거로서도 이거 돈은 빌린 상황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될 것 같습니다. 마음고생이 좀 심하실 것 같은데 법적인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무역회사에 근무를 합니다. 거래처에 납품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해서 이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지급명령 결정이 난 뒤 조정조서 결정이 났는데도 이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고 채무자와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시중은행과 채무자가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처를 상대로 제3채무자의 채권 압류를 하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제3채무자가 은행일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시청했던 영상에 나온 변호사님이 강의를 해주신 대로 하면 되는데 이 제3채무자의 거래처의 경우 이 별지 목록을 은행과 동일하게 작성을 해서 채권 압류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따로 전자소송 사이트에 나와 있듯이 예시가 있는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이제 실무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막연하게 법률과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나와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3채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네, 어떤 채권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 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을이 다시 병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갑을 기준으로 병은 제3채무자가 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상담자분이 이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압류를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하신 게 당연할 것 같고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지금 상담자분이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네, 대리인 선임 없이도 혼자서 전자소송 통해서 지급명령 신청하셨고 지급명령 결정도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제3채무자까지 파악을 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채권 압류 추심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금전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은 먼저 단계를 보면 압류, 그다음 두 번째 환가, 현금화죠. 그리고 배당, 그 변제거든요. 그렇게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그 금전 채권의 현금화 방법은 추심 명령과 전부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1단계 압류하고 두 번째 현금화 과정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압류와 추심 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집행 권원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집행 권원은 지금 사안에서 상담자분께서 지급 명령 결정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결정문이 집행 권원입니다. 여기까지 잘 준비하셨고요. 집행을 위해서는 제3채무자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리고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초본 발급은 그 압류 추심 명령 신청서와 아까 말씀드린 그 집행 권원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발급하면 발급해 줍니다. 네, 그렇게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접수를 하고 그 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이제 송달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법원의 압류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명령을 어기고 지급하면 나중에 이중 지급해야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가 이제 은행인 경우 조금 달라질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은행이라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까 이제 뭐 잘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먼저 신청서 양식이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예,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에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지금 거래처고 주소 다 기재하고 청구 채권 표시에 청구 내역, 원금이자 집행 비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행 권원 어디에 무슨 법원 무슨 사건 번호에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결정문 이거를 쓰시고요. 신청 취지는 뭐 이제 인터넷 들어가시고 법원에 들어가면 예시가 다 있어요. 예, 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으로 쓰면 되고요. 신청 이유는 간단하게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추심해서 청구채권 변제 충당한다라는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별지 작성은 채무자 계좌번호 몰라도 은행만 특정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 은행의 예금 채권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요. 그때는 그 은행별로 청구 금액을 나눠야 합니다. 이 점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일 경우는 그런데 만약에 제3채무자가 이제 기존의 채무자인 거래처에 또 결의처인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네, 그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별지 작성만 좀 달라서 네. 저희한테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사안이 물품대금 채권이라면 별지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물품 공급 계약에 기초하여 채무자가 지급받을 채권 중 위 청구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청구 채권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런 건 저희 영업 비밀인데 되게 자세하게 물어보셨어요. 예, 그리고 별지 작성 좀 특이한 경우들이 있어요. 뭐 임대차 보증금은 뭐 시행령 우선 변제 받을 거 빼야 되는 거, 그리고 급여 채권에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는 거를 뭐 그런 부분을 뒤에 따로 적으셔야 되고요. 공사대금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제외한다 이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했는데도 아, 나 돈 못 주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제3채무자 보통 너무 당황하니까 돈을 주지 못하겠다, 어디로 줘야 될지 못하겠다 이렇게 그럴 수 하는데요. 있죠. 네, 그럴 때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제3채무자 재산에 이제 뭐 압류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그러니까 판결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추징금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서 판결문을 받으시면 그걸 또 토대로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질문도 해주시고 영상도 보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성과가 그래도 결과가 좋게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박미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